예, 미래의 멋진 경찰 고문이 되실 여러분들의 꿈과 노력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한경찰학원 경찰학 전임 서진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동영상 수업으로 제 33강 수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29강 30, 31, 32, 33강. 자, 그래서 여러분들 29강 영국, 30강 여러분들 미국, 31강 독일, 32강 프랑스, 오늘 여러분들 일본 경찰의 역사와 제도를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본 경찰의 역사와 제도를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 비교 경찰론, 즉 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가 끝이 나는데, 여러분들 이 일본 경찰의 역사 그리고 일본 경찰의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다음과 같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선행 작업으로서 먼저 여러분들 일본 경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일본 경찰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 물론 일본은요 우리 고대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와 특히 백제와 많은 소통이 있었고 그 역사가 꽤 긴 측면도 있지만 뭔가 국가적 체제라는 것이 나타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조금 판단하기가 어렵긴 어려운데 일본이 본격적으로 외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정말 엄청난 발전을 이루기 시작한 시기. 그래서 일본 경찰의 역사를 이해할 때는 첫 번째 여러분들 머릿속에 메이지 유신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메이지 유신, 일본이 외국 국가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문호를 개방한 사건이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일본 경찰 역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 경찰의 역사와 일본 식민지 시대 그리고 미 군정 시대 공부하면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망하면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이루고 미 군정이 시작되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을 기점으로 미국의 영향을 통해서 비경찰화가 되었겠죠. 이러한 배경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일본 경찰 조직이 이제 여러분들 아주 근대적이고 현대적으로 변경된 것이 바로 경찰법의 제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일본 경찰의 역사를 이해할 때는 큼직한 사건인 메이지 유신,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경찰법 시대. 여러분 경찰법도 구경찰법, 신경찰법이 있기는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경찰법 시대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메이지 유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경찰법 시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본 경찰의 역사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메이지 유신, 이전 시대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 다음 두 번째는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일본이 외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군국주의적 침략 야망을 드러내면서 우리나라에 침략해오고 그리고 나서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죠. 이해되셨나요?
2차 세계대전 패전 전까지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945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부터 경찰법 시대까지. 물론 여러분 경찰법이 구경찰법 그리고 신경찰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 경찰의 역사라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메이지 유신 이전,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 이전까지. 자, 세 번째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부터 구경찰법 시대까지. 자, 그리고 구경찰법 시대 이후부터 신경찰법 시대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일본 경찰의 제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경찰 제도의 패러다임을 중앙집권적, 분권적, 통합형 경찰제도 세 가지로 구분했을 때 일본의 경찰 제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통합형 경찰 제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통합형 경찰 제도 하에서 일본은 자, 국가경찰.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국가경찰과 관련된 각 조직들이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가 지방경찰입니다. 자치경찰. 그래서 이 지방경찰을 수행하는 역시 각 기관 조직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일본 경찰의 제도 통합형 경찰제도. 자, 그래서 국가경찰, 지방 자치경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일본 경찰의 역사의 큰 배경 그리고 일본 경찰 제도의 구분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먼저 넣어놓고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일본 경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일본 경찰의 역사. 자,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일본 경찰 역사가 나오면 메이지 유신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 그 다음 경찰법 바로 떠올려 주셔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시대 구분으로 바로 여러분들 메이지 유신 이전 시대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전 시대. 여러분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 메이지 유신 이전 시대에 일본 경찰은요 그 중심이 번 중심이었어요. 번 중심의 지방 분권 체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본은요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뭔가 이 국가적 기틀이라는 게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봉건 영주들끼리 여러분들 사무라이 전쟁 많이 아시잖아요. 봉건 영주들끼리의 전쟁이 너무 심했고 각 봉건 영주의 영토가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번 중심의 지방분권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번이라는 것이 바로 봉건 영주 지방 세력을 말합니다. 즉 지방 봉건 영주가 다스리던 지역을 일본은 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 이전 시대 일본 경찰의 일단 첫 시작은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기틀이 없었다. 각 지방별로 봉건용주가 번 중심으로 자기들이 다스리는 지역에 대한 지방 분권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물론 수도는 있었죠. 동경. 자, 그러면 이 수도에는 경찰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바로 경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경직. 물론 출제 가능성은 떨어지는데 이 경직은 순찰 업무 그리고 비위 감독 임무를 담당했어요. 자, 그리고 검비위사가 있었습니다. 이 검비위사가 수도의 경찰권을 독점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메이지 유신 이전 일본 경찰, 자, 수도에서는 경직이 있었다. 어떤 업무? 순찰, 비위, 감독 업무. 자, 다음 검비위사라고 있었다. 이 검비위사가 수도 경찰권을 담당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지방경찰 업무입니다. 지방은 여러분들 국사, 군사, 이장 이런 사람들이 지방의 순찰, 감찰, 경찰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냥 넘어가십시오.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전 수도와 각 지방에 오호제라는 것을 실시했어요. 여러분 이 오호제가 뭐냐면 우리 조선의 오가작통법이라는 것과 유사합니다. 오가작통법.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일종의 호구제도, 호적제도입니다. 즉, 저 마을에, 저 집에는 누가 살고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고 호구, 호적조사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오호제를 통해서 서로 이웃 간에 감시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오가작통법과 유사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 경찰 역사에서 메이지 유신 이전 시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메이지 유신 이전 시대에서 기억하셔야 될 건 각 봉건용주가 다스리는 지역, 번 중심의 지방 분권 체제의 경찰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1945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전하기 이전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중간에 당연하게도 일제강점기 시대가 있었겠죠. 맞죠, 여러분? 좋아요. 자, 여러분들 일본이 외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국가의 기틀 체제가 하나하나 확고히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조금씩, 자, 그리고 1910년 일제강점기 시작으로 중국 대륙에 진출하려는 제국주의적, 군국주의적 야망을 드러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국가 기틀 체제가 갖추어진다. 제국주의적 야망을 드러내면서 전쟁을 준비한다. 그럼 여러분들 경찰 제도가 기본적으로 중앙 집권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맞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이지 유신 초기에 여러분들 병부성을 둡니다. 병부성.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병부성의 지위에 따라서 동경의 치안을 담당했어요. 자, 이 병부성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으로 따지면 이 병부성이 내무부를 말해요. 내무부. 아시겠죠? 자, 다음 여러분들 사법성 시대를 거칩니다. 여러분들 이 사법성 시대에 경찰 인력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자, 1871년 동경부에 여러분 나졸, 그러니까 이 나졸로 따지면 하급병졸입니다. 하급병졸. 그래서 여러분 이 나졸이요 3,000명이 창설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찰 구성원까지도 엄청 확장되었죠. 그래서 점점 근대 경찰의 기반을 마련하게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법성 시대에 일본 근대 경찰의 아버지 철로일량, 그래서 국가경찰 조직인 경보료를 창설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경찰학의 선구자 파트에서 이미 모두 끝났습니다. 공부를.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하고 1945년 이전 일제강점기, 자, 대륙 진출을 위한 제국주의적 군국주의적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현재의 내무부에 해당하는 병부성, 사법성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분들 뭐 국가경찰 조직인 경보료도 창설되고 3,000명의 나졸, 하급병졸이 채용해서 순찰, 범인체포 이런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병부성, 사법성, 이제 여러분 내무부와 거의 똑같은 내무성 시대에 도래합니다. 내무성 시대. 자, 그래서 이 내무성 시대에 내무성 관할으로 동경 경시청이 창설됩니다. 즉 현재의 동경도 경시청이, 일본은 부현으로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도는 동경도, 두 번째 도는 북해도.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부산광역시 무슨 시처럼 부, 그리고 무슨 군처럼 현, 이렇게 구분되죠. 자, 다음 여러분들 1875년에 행정경찰 규칙을 제정합니다. 행정경찰 규칙은 경찰의 작용법이죠. 이 행정경찰 규칙이 행정경찰 장정에 영향을 준 것이죠. 우리 근대경찰의 1894년 갑오개혁 때. 자, 다음 여러분들 헌병이 성실됩니다. 그래서 이 헌병이 군사경찰, 사법경찰과 같은 경찰기관의 업무도 수행하고 정치경찰 업무도 수행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랬죠. 자, 다음 여러분들 천황이, 일본은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천황이 있고 내각 대신이 있죠. 맞죠 여러분? 자, 천황이 독립명령권의 기초에서 각종 치안입법을 제정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있나요? 1925년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 이러한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를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면요, 어느 정도 거의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내무성 시대에 동경 경시청이 창설됐다. 이건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중에서 일본이 중앙집권적인 경찰 조직을 메이지 유신 이후에 구축하기 시작하죠. 병부, 사법, 내무성 시대를 거치면서.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 조선을 주권을 박탈해서 일제강점기 시대가 도래하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이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1945년 이전까지 일본 경찰 역사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일본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구경찰법 시대까지인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메이지 유신 이후 메이지 헌법, 자, 그리고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했던 각종 치안입법, 여러분 미국의 영향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지되죠. 자,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 항복하면서 종래의 각종 치안입법들이 폐지됩니다. 우리나라의 미군정 시대와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치경찰 폐지됩니다. 여러분 정치경찰이 폐지되니까 고등경찰 활동도 폐지되겠죠. 다음 군사경찰인 헌병도 폐지됩니다. 그리고 메이지 헌법이 폐지되면서 신헌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헌법에는 미국의 영향으로 국민의 인권, 지방자치의 보장,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죠. 자, 다음 여러분들 미국의 영향으로 비경찰화 작업도 이루어지죠. 여러분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요 전부 다 비경찰화 영향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별표 쳐서 기억하실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경찰에게 수사권이 부여돼요. 자, 이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범죄 수사 업무, 즉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 이 내용이 경찰법의 구경찰법이죠. 임무로 정식 채택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검사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수사권을 철폐하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2020년 후반부터 시작해서 2021년이었죠. 그런데 일본은 이런 영향을 인하여 검사는 기소, 경찰은 수사라는 체계가 정착되기 시작한다. 이해되셨나요? 이건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영향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그동안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1945년 이전까지는 일본의 중앙집권적 경찰 통치 제도로서 전쟁도 일으키고 싶은 야망도 있었고,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시기에는 경찰 활동 범위가 매우
광범위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기에는 경찰 활동의 범위를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그리고 범죄의 수사에 해당하는 경찰 본래의 임무로 한정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경찰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여러분, 그리고 이 시기에 공안위원회 제도가 도입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기에 자치경찰제 미국 영향 도입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경찰은 국가공안위원회, 그리고 지방경찰은 일본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도, 동경도, 도, 북해도, 부현,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 군,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창설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국가와 지방에 각각 공안위원회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안위원회가 경찰 업무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이원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 경찰 제도가 통합형 경찰 제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무작정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그 흐름을, 또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미국의 영향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1954년에 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신경찰법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게 바뀌는 거 없습니다. 그대로 국가경찰, 자치경찰의 이원적 체계가 그대로 운영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국가경찰은 경찰청, 그리고 경찰청 예하에 국가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관구경찰국, 각 지역에 총 6개가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지방경찰은 부, 현이죠. 맞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도에 해당하는 동경도의 경시청, 두 번째 도에 해당하는 북해도의 경찰 본부. 자, 다음 여러분 부현의 역시 경찰본부. 이해되셨나요?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일본의 국가경찰 조직은 경찰청, 관구경찰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일본의 지방자치경찰은 동경도 경시청, 도부현 경찰본부. 여러분 쉽게 판단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원체계로 운영되죠.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국가경찰인
경찰청과 관구경찰국을 관리하는 국가공안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에 지방경찰인 동경도 경시청과 북해도 부현의 경찰본부를 관리하는 부현 공안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공안위원회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또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이제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이라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는 건 우리가 숙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경찰 운용에서 경비 부담은 누가 담당하느냐? 자, 여러분들 경찰청과 관구경찰국에 해당하는 국가경찰의 운영에 따른 경비는 국고로 부담합니다. 다음 동경도 경시청, 도부현 경찰본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경찰의 경비는 여러분들 해당 지방에서 부담합니다. 즉 경비의 부담도 국가경찰, 지방자치경찰에 따라 그 부담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경찰관의 신분인데요. 여러분 국가경찰기관에 소속되면 국가공무원.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경찰청, 관구경찰국에 소속되면 국가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공무원. 자, 동경도 경시청, 북해도 경찰본부, 부현의 경찰본부에 소속된 경찰은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도 구분되어 있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되 일본의 경찰 계급 구조에서 경시정 이상, 우리나라로 따지면 총경 경무관 정도 될 거예요. 경시정 이상은 국가공무원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신경찰법 시대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이 신경찰법 시대의 경찰제도가 현재까지 거의 유사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본 경찰의 역사 구별 기준점은 1번 메이지 유신, 2번 2차 세계대전, 3번 구경찰법이든 신경찰법이든 크게 상관없이 경찰법. 자, 그래서 첫째 메이지 유신 이전이죠. 자, 일본이 서양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이전이기 때문에 뭔가 국가 기틀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메이지 유신 이전 시대에는 사무라이와 같은 각 지방 봉건연주가 자치경찰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번 중심의 지방경찰체제,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여러분들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이전까지, 자, 이때는 여러분들 일본이 서구 문물을 받아들인 결과 국가 기틀이 확고하게 잡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국주의적, 군국주의적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중앙 집권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는 병부성, 사법성, 내무성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자, 다음 셋째, 일본이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 자, 구경찰법을 제정했던 신경찰법을 제정했던 결론은 미국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과거 이루어졌던 각종 치안입법들 다 폐지합니다. 정치경찰 폐지합니다. 고등경찰 폐지합니다. 비경찰화 작업 이루어집니다. 경찰 권한이 축소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쉽죠. 자, 그런데 핵심적인 건 첫째,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검사는 기소, 경찰은 수사 구분되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체계가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을 관리하는 공안위원회 제도가 설치됩니다. 어렵지 않죠? 국가경찰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지방경찰은 지방에서 부담합니다. 국가경찰기관 소속에서 근무하면 신분이 국가공무원이고 지방경찰기관 소속에서 근무하면 지방공무원입니다. 다만 계급 중에 경시정 이상은 전부 다 국가공무원입니다. 여러분, 일본 경찰의 역사 어떻습니까? 배경, 흐름, 어디에 영향을 받았나, 이러한 것들만 잘 이해하신다면 일본 경찰의 역사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 제가 항상 강조하죠. 연상작용, 그림, 이것을 여러분들 체계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본 경찰의 제도를 살펴봅니다. 자,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일본 경찰은 통합형 경찰제도. 그래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분리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 국가경찰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구분을 이렇게 하세요. 국가경찰의 총괄 관리기관은 여러분들 국가공안위원회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국가경찰 실질적 수행기관은 두 가지죠. 경찰청, 그리고 경찰청 예하 소속으로 전국에 6개의 관구경찰국, 여러분 국가경찰 조직 끝입니다.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국가공안위원회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국가공안위원회는 별표 치셔야 합니다. 이게 국가공안위원회가 우리나라의 현재 국가경찰위원회와 닮은 점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명백하게 차이 나는 점도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천황이 있죠. 상징적 인물이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본을 다스리는
내각 총리 대신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대통령.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국가공안위원회는 일본의 어떻게 보면 실질적 국가 통수권자인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해당하는 내각 총리 대신 산하에 설치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법적 성질은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이 국가공안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서로 회의 합의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경찰을 관리한다. 소속은 내각 총리 대신 직속 소속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국가공안위원회는 비상설 기관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여러분들 국가공안위원회는 위원장 플러스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즉 총 6인으로 구성돼요. 자, 국가공안위원회 국가경찰 관리하는 기관이다. 일본의 대통령에 해당하는 내각 총리 대신 산하에 있다. 비상설 기관이다. 계속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위원은 6명인데 위원장 플러스 5명의 위원이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위원장은요 국무대신이 됩니다. 국무대신. 이해되셨나요? 국무대신이라는 건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원장은 국무대신이 바로 되고 위원은 내각 총리 대신이 양원, 상원, 하원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임기 깁니다. 5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하나여 연임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암기에 해당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이 국가공안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냐면 국가 공공의 안녕과 관련된 경찰 운영, 경찰 행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총괄 조정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국가경찰기관인 경찰청 있죠? 그 경찰청의 장인 경찰청 장관. 자, 다음 동경도 경시청의 경시총감, 도도부연 경찰의 경찰 본부장, 그리고 경시정 이상 인사권을 가집니다. 즉 국가공안위원회는 국가경찰기관이든 도도부연 지방경찰기관이든 고위직 임원급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좀 지나친 암기사항이죠. 자, 다음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국무대신이 되는 이 위원장, 여러분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회의 주재권만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표결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나머지 위원 5명 있죠? 나머지 위원 5명이 합의 투표를 하는데 만약에 가부동수가 나왔다. 1명은 기권, 2명은 찬성, 2명은 반대. 가부동수가 나왔을 때
이 경우에만 위원장이 표결권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에 일본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이렇게 하면 X죠. 원칙적으로는 표결권이 없고 어떤 경우에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만 표결권을 가진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때 위원장과 3인 이상의 위원회 출석이 있어야 개회가 됩니다. 즉 이 말은 위원장은 무조건 회의 참석해야 되죠. 참석 안 하면 개회 안 되죠. 그리고 위원 5명 중에서는 위원 3명 이상이 참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참석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국가공안위원회는요, 여러분들 조금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 여러분들 이러한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일본의 어떻게 보면 실질적 최고 경찰기관이죠. 바로 국가경찰청입니다. 자, 여러분 이 경찰청은 국가공안위원회의 조정 관리를 받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경찰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독립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경찰청 장관은 어떻게 임명되느냐? 국가공안위원회가 내각총리 대신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장관을 임명합니다. 즉 국가공안위원회가 일본 고위직 경찰 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잖아요. 이때 경찰청 장관을 임명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각 총리 대신에 승인을 얻고 임명해야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국가공안위원회는 관리하잖아요. 경찰을. 그래서 경찰청 장관을 통하여 관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실질적 경찰 조직 꼭대기에 있는 경찰청 장관은 예하 경찰 조직을 관리하죠. 이해되셨습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다음 국가경찰 조직으로서 관구경찰국입니다. 자, 여러분 이 관구경찰국은요, 경찰청 소속입니다. 자, 그런데 위치는 각 지방에 있습니다. 몇 개를 두냐면 총 6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다만 이때 동경도 경시청, 북해도 경찰본부에는 관구경찰국이 제외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과거에는 7개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관구경찰국은 6개입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 관구경찰국 각 지방에 있잖아요. 지방에 있다고 해서 지방경찰 아닙니다. 국가경찰인 경찰청 예하 소속이기 때문에 국가경찰에 해당한다는 걸 여러분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본의 국가경찰에 해당하는 1번 국가경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공안위원회. 여러분 국가공안위원회는 좀 암기할 게 많았죠. 자, 다음 여러분들 관리를 받아서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에 따라 실질적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경찰 꼭대기 조직인 경찰청. 여러분, 이 경찰청의 장을 경찰청 장관이라고 부른다. 자, 다음 여러분들, 경찰청 소속으로 각 지방에 6개가 설치되어 있는 관구경찰국. 다만 이 관구경찰국은 지방경찰에 해당하는 동경도 경시청, 북해도 경찰본부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의 통합적 경찰제도 첫 번째로 국가경찰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바로 지방경찰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지방행정구역은요, 도도부현으로 구분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도가 동경도, 두 번째 도가 북해도, 그리고 각 부현은 지금으로 따지면 시, 군, 구 느낌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방행정구역에 따른 도도부현 경찰을 일본은 지방경찰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이라는 이원적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일본의 국가경찰에 국가공안위원회가 있었죠. 자, 그러면 지방경찰 역시 마찬가지로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방공안위원회입니다. 자, 그러면 동경도 공안위원회, 북해도 공안위원회, 부현 공안위원회.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때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여러분들 지사,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지사, 이 지사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을 임명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국가경찰만 잘 이해하면 서로 매칭시키면 돼요. 자, 다음 여러분들, 이러한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있고 지방경찰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동경도 경시청. 동경도 경시청의 장을 경시총감이라고 한다. 자, 다음 북해도 각 부현에 경찰 본부를 둡니다. 이 경찰 본부의 장을 경찰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각 부현에 경찰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구대와 같은 교본, 우리나라로 따지면 파출소와 같은 주재소를 둡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동경도 경시청, 북해도 경찰본부, 부현의 경찰본부, 그리고 여러분들 또 예하에 경찰서, 지구대 이꼬르 교본, 파출소 이꼬르 주재소에 해당하는 지방경찰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누가 임명한다,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절대 알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본 경찰의 역사 어렵지 않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전,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1945년 이전, 1945년 이후 경찰법 시대. 그 특징은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자, 다음 일본의 경찰제도.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이라는 이원적 체계. 국가경찰은 국가공안위원회, 경찰청, 관구경찰국. 지방경찰은 지방공안위원회, 즉 도도부연공안위원회. 그 다음 첫 번째 도에 해당하는 동경도 경시청, 북해도 부연의 경찰 본부장, 그리고 하위기관으로 경찰서, 교번, 주재소. 여러분 큰 체계를 잡으시면 절대 일본 경찰도 어렵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번 33강 수업에서는 일본 경찰의 역사와 제도를 살펴봤고, 우리가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국가의 외국 경찰 역사제도 총 5개 강좌를 통해서 모두 종료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특정 강사님들은 중국 경찰까지 다루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중국 경찰은 우리 시험에 절대 안 나오니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33강을 끝으로 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를 모두 끝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 33강까지 달려온 길을 보면 경찰학의 기초이론 12문제 내외 우리 진짜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한두 문제, 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많아야 한 문제, 출제 안 될 때는 0문제 모두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다음 시간인 34강 수업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달립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경찰 행정법. 이건 여러분들 다음 시간인 34강 수업을 할 때 여러분 제가 서두에 조금 설명을 하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조금 어려워도 한번 제대로 체계를 잡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인 34강 수업에서 여러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